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8장 금융자산의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설명할게요. 유무형 자산의 손상보다는 좀 더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단기 말입니다. 단기 말에 뭐 대여금이든 수취채권이든 채무상품이든 미래 현금 유입이 있을 자산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 장부 금액이 1000인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미래 이제 캐시 인플로우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대외가 쪽에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미래의 원금 이자를 다 받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때 단기 말에 대여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면 혹시라도 미래에 1000보다 적은 현금 유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1000으로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과대 계상인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적절하게 미래에 현금 회수가 안 될 부분을 추정하여 일부를 감액하자. 이것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입니다. 다만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IFRS에서는 구체적으로 손상차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FRS를 처음 도입을 하면서 특히나 금융자산이 많은 금융기관, 뭐 은행 같은 경우 대출을 해줬는데 띄어먹힐 가능성이 많은 불량 채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일률적으로 각 은행마다 동일한 손상 추정 어떤 시스템을 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물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의 불량 매출 채권을 어떻게 손상차손을 인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형화된 방법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채무 상품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뭐이 정도로 미래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데 주목을 하시고요. 일반 내용은 책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상차손이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증가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갚아야 될 의무, 금융부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 이자나 원금 등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증가했으면 내가 못 받을 확률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래에 수취하지 못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이를 적절히 감액하고 비용 계정, 손상차손을 인식을 합니다. 손상차손을 나중에 정말로 못 받을 때까지 인식을 안 한다면 그건 현금 기준이죠. 우리는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소위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해서 손상차손을 추정을 하는데요. 기대손실모형은 IFRS에 따르면 과거 정보, 현재 정보 이건 당연히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정보까지 이용해서 내가 못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취할 현금 등이 계약에 특정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 적게 받을 상황이 됐어. 그 차이가 결국은 손상차손입니다. 따라서 SPPI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런 지분상품 같은 경우는 손상차손 인식에서 제외가 되죠. 미래에 또박또박 어느 시점에 현금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분상품, 페어밸류 PL 지분상품, OCI 선택 금융자산 뭐 이런 것들은 손상차손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SPPI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이더라도 이게 페어밸류 PL인 경우에는 굳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용이 악화됐으면 시가가 왕창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페어밸류가 많이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을 이미 다 인식했으니 굳이 손상차손을 또 인식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요 SPPI 조건을 충족하는 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채무상품이라든지 대여금, 뭐 수취채권, 여기에는 뭐 미수급 매출채권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요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대신용 손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 기대신용 손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자고요. 현금 부족액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계약에 따라서 수취하기로 한 현금, 이게 만약에 100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1000보다는 덜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예를 들어 800이라고 하자고요. 그 차이 200이 현금 부족입니다. 그런데 200은 당장
떼먹히는 게 아니라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 채권의 남은 존속 기간 중에 내가 받아야 할 걸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치 아닙니까? 따라서 이 현금 부족에게 현재 가치, 미래에 못 받을 거니까 그것을 크레딧 로스, 신용 손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기대 신용 손실, 여기 좀 기대 아니에요. expected. 즉 확률 가중치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신용 손실의 개별 디폴트 리스크,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을 곱하는 건데 어우 복잡해. 이거를 IFRS에서 설정을 해두고요. 기업이 알아서 추정하는 손상차손 추정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금융기관마다 죄다 다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예제나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로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는구나 정도만 알면은 되고요. 시험 문제는 추정할 수 있게 쉽게 자료들을 다 줘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그래서 뭐 위험 발생 확률을 판단하라.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미 다 given number에 기초해서 계산을 할 뿐입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회수 가능성을 추정을 하는데 보고기간 말에 여러 금융자산 등을 금융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이럴 때 어느 거는 존속기간이 1년 남은 것도 있고 뭐 3년 남은 것도 있고 뭐 그 이상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1년 동안 못 받을지도 모를 금액을 추정하는 것과 지금 3년 남은 채권, 뭐 5년 남은 채권, 향후 5년 동안, 3년 동안 못 받을지도 모를 금액을 추정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복잡하겠어요? 길면 길수록 복잡하겠지. 짧을수록 미래 전망과 관련된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손상차손 추정이 좀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FRS에서는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는 미래 기간을 특정을 해놓았는데요. 신용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신용위험이 뭐 그리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 위험이 못 받을 확률이. 그러면 좀 짧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대. 그럼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못 받을 금액만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단계고요. 유의적으로 증가했어. 혹은 신용이 손상됐어. 신용이 손상됐다는 이야기는 디폴트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단계, 3단계는 잔여기간, 전체 기간을 놓고 못 받을 금액을 추정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2단계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연체일수가 31초가 신용이 손상된 것은 연체일수 91초가로 보는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추적하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1, 2, 3번과 같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유의적으로 증가했나 아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항상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매출채권이라든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 등이나 계약자산 같은 경우는 12장 수익에서 배웁니다.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이런 매출채권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겠다. 이런 회계정책을 회사 스스로 선택을 했어. 나는 그냥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로 가겠다. 기대 존속기간을 고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고요. 3번은 리스인데요. 리스 채권에 대해서도 나는 전체 기간으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겠다라고 선택한 경우는 무조건 다 전체 기간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예를 들면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을 할 때 미래 전망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면은 절대로 연체 정보에 의해서만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망 정보를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여부를 평가를 할 때 기대 신용 손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높아졌나 낮아졌나 이게 아니고요.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디폴트 리스크 요거를 사용하라, 요거를 고려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다 알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기준선은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것처럼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평가 방법을 구축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잠시 후에 예제로서 실무적 간편법으로 충당금 설정률표, 회계원리 시간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만능이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이 됐어 이미.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미 디폴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폴트 리스크 확률 가중치를 곱할 필요 없이 총 장부 금액과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차이로 신용손실,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미래에 못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기대 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어떤 이자율을 적용을 하느냐? 최초 인식 시점에서 산정한 유효이자율 또는 이에 근사한 이자율로 디스카운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예상되는 미래의 어떤 채무 불이행 발생일 혹은 그 밖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취득할 때부터 이미 신용이 손상되어 있어. 아니 신용이 손상된 걸 왜 사? 이거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요. 주로 채권 추심회사들 불량 채권을 사서 싼 값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받아내면 물론 불법 추심은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받아내면 그 차액만큼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 채권 추심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 싼 값으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사용한 신용조정, 이 크레딧 리스크가 반영이 된 유효이자율로 할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회계처리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보고기간 말의 회계처리인데요. 수정 전 시산표에 손실충당금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도 그만이고요. 하여튼 단기 말에 좀 전에 이야기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을 한 겁니다. 미래 못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의 확률 가중치를 곱한.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이야. 수정 전 시산표에는 60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40만큼 추가로 손실충당금,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수정 전 시산표에 잔액이 60인데 단기말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이 50밖에 안 돼. 그럼 10만큼 손실충당금을 감소시키면서 환입을 인식하면 되겠죠. 단기말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했는데 다음 연도 이후에 일부의 금융자산이 회수가 정말 불능이 됐어.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금융자산 떨구고요. 잡아놓았던 손실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식했던 손실충당금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이 못 받게 된 거야. 그러면은 추가로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 손상차손 인식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은 1년도 12월 말에 100만 원의 매출 채권 잔액을 갖고 있대요. 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한대요. 한 지역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성격이 고르다라는 이야기죠. 갑회사의 고객들은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의적인 금융 요소는 없대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즉 A 업체는 6개월, B 업체는 1년, C 업체는 1년 반.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전체 100만 원을 연체가 안 된 아무 문제 없는 매출채권 30일 이내, 30일에서 60일, 60일에서 90일, 90일 초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회사마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 곱합니다. 못 받을 확률, 이것도 과거 경험률 등을 토대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금액에다가 채무 불이행률, 요 금액이 각각 요 중에서 0.2%는 못 받을 것 같아. 4만 원에서 5%는 못 받을 것 같아. 이 못 받을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8,400만큼이 손실충당금. 간편법으로 이런 충당금 설정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얘 2로 가보면 지금 방금 끝난 얘 2를 이용해서 추가로 한번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자고요. 만약에 수정전 시산표의 손실충당금 잔액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해요. 방금 전에 끝내놓은 기말금액 100만 원에 한 8,400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8,400이 손실충당금 잔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수정전 시산표에 5천이 있으니까 차이만큼 3,400 손실충당금도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나
수정전 시산표에 손실충당금 잔액이 9천이나 돼. 8,400보다 더 많잖아요. 600만큼 환입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로 가볼까요? 뭐 어느 경우이든 그 전년도 말에 8,400에 손실충당금 잔액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다음 연도로 갔더니 10,000원만큼 못 받게 됐네. 그럼 매출채권 죽이면서 8,400 다 상계하죠? 그러고도 모자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교재로는 513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즉 채무상품인데 공정가치 측정을 하되 평가손익을 OCI로 인식하는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상차손 인식해야죠. 그런데 이때 손상차손 인식금액이 예를 들어 추정을 했더니 1,000만큼이야. 그럼 차변에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변에 손실충당금 이런 방식으로 분계를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실충당금이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 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 아닙니까?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면은 손실충당금 차감 후에 요 북밸류 요 금액이 페어밸류랑 같을 리가 없겠죠. 요 손실충당금만큼 차감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의 상대 계정을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뭐 평가 손실이 먼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손상차손을 인식할 정도면은 공정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 전에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고요. 그때 남은 이 손실충당금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방법 1하고 2를 비교를 해보는데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일단 인식을 해요. 그래서 100만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원래 기존 장부금액은 1000입니다. 1000에서 900으로 100만큼 낮추면서 OCI 100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페어밸류 OCI 채무상품이죠. 미래에 들어올 현금이 좀 적어질 것 같아. 그 금액의 현재가치, 확률가중치 다 고려한 금액 그것이 한 30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여기에 손실충당금 떡하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지금 1000이었다가 100만큼 빠졌으니까 900 아닙니까? 근데 30만큼 손실충당금을 차감 표시하면은 870이 되잖아요. 870이라는 것은 기말 공정가치 900과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이 인데요. 평가손실 100 인식하는 거는 똑같고 손상차손도 30인데 이때 손실충당금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인식했던 평가손실 100 중에 30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900으로 일단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이 있고요. 손실충당금은 안 잡히기 때문에 기말 장부금액은 900인데 공정가치랑 똑같은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혹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100인데 여기가 손상차손이 100보다 더 크면은 여기에 그러면은 평가손실 죽이고 평가이익을 인식해야 되느냐요?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사례는 없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신용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할 때 상당 부분 여기에서 손상의 일부가 잡힐 거란 말이죠. 손상차손 인식 이 중에 일부만 빠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OCI 요 100보다는 적은 금액만큼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예, 3번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요 페어밸류 OCI 채무 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충당금을 인식 안 한다라는 그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표 6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크게 채무상품, 지분상품이 있고요. 채무상품은 AC, 페어밸류 OCI, 페어밸류 PL로 분류를 하죠. 지분상품은 페어밸류 PL, 페어밸류 OCI 선택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후속 처리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느냐? 이 페어밸류라고 쓴 것만 인식이 되겠죠. AC는 인식 안 하고 단지 OCI냐 PL이냐에 달라지는 것이고요. OCI로 인식한 평가손익이 이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느냐? 요거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채무상품은 재분류되고 요거는 재분류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자, 손상차손 인식 여부까지 이번에 지금 끝낸 겁니다. AC 금융자산 채무상품만 인식을 하죠. 채무상품인데 페어밸류 PL은 왜 안 해? 얘는 이미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는데 공정가치 하락이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이 대부분 다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인식 안 한다는 이야기고, 지분 상품은 당연히 미래 특정 일의 특정 금액의 어떤 현금 유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후 다음 연도에 이자 수익 인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페어밸류 평가를 또 A씨금융자산이 아니라 페어밸류 OCI일 경우에 공정가치평가손익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조금 복잡은 합니다. 자,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앞에서 표 5를 본 적이 있어요. 표 5는 여기까지, 즉 신용위험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기대 신용 손실을 12개월 기간으로 하느냐, 뭐 전체 기간으로 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즉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음 연도 이후에 이자 수익인데요. 요 1단계하고 2단계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는 총 장부금액의 유효이자리인데, 총 장부금액은 무슨 뜻이지? 손실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 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3단계는 신용이 손상된 케이스인데요. 이때는 상각후 원가에다가 유효이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상각후 원가는 손실충당금 차감 후래요. 당연한 것이 1단계, 2단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다소 증가는 했지만 완전히 손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자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에 이 전체 금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하여 그 다음 연도 이자 수익을 인식하겠죠. 그런데 신용이 손상됐다는 이야기는 금융자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쫄아드는 거지. 그래서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때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산정한 유효이자율입니다. 다만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산정한 신용조정, 크레딧 어저스티드한 이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데요. 이건 실무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 뭐 최초 유효이자율이다, 최초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몇 %다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제 6번 볼게요. 채무상품 손상차손 및 이자 수익인데,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리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로 취득을 했대요.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이자는 매년 말 4% 지급이고요. 3년 말에 일시 상환인데 발행할 때 이 유효이자율이 6%래요. 그럼 취득할 때도 할인 취득을 했겠네. 물음 1번은 갑회사는 사업 모형, 현금흐름 특성 등을 고려해서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만기까지 보유한다 가정하고 장부금액 조정하는 표를 작성을 하렵니다. 간단하죠. 4만원씩 3번 나가고 막판에 100만원에 6% 현가계수를 곱하면 할인 발행 946540 취득한 쪽이 할인 취득 아니에요. 946540부터 해서 유효이자와 표시이자 차이만큼 증액 하다 보면 막판에 100만원이 나오는, 아직도 이런 장부금액 조정표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 큰일 난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굉장히 앞으로도 중급회계 때 계속해서 이런 현재 가치를 적용한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조정표, 다음 챕터에 금융 부채에서도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더 이상 강의를 듣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섭렵을 해놓고 나서 듣기 바랍니다. 물음 2번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말에 AC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을 했더니 10,000원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1년도 말에 갑회사가 해야 할 이자 수익 인식, 손상차손 인식의 회계 처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이미 1번에서 요 유효이자 56792, 그래서 56792만큼 이자 수익 인식하고요. 4만원의 표시이자 받고 16,792만큼 증액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기에 손상차손, 뭐 어찌어찌 회계 시스템에 따라서 회사가 구축한 손상차손 추정 시스템에 따라서 추정을 해보니 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손실충당금, 참고로 1년도 말 AC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다시 요 조정표로 가보면 963332, 요게 총 장부금액입니다. 그리고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각후 원가라고 부릅니다. 손실충당금까지 차감한 금액을, 그래서 9533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갑회사는 2년도 말에 이자로 34,000원의 현금을 받았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4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표시이자
6천원을 덜 받았네요. A씨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덜 받았으니까 지금 떼어먹혔잖아. 일부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2년도 말에 추정했더니 10만원이래. 회계처리 다 해보세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세요. X2년도 이자 수익은 57,800입니다. 57,800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요 신용이 손상됐다고 생각한 거는 2년도 말이잖아요. 이거는 2년 중에 계속 발생한 이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963332에 6%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 57800. 그런데 들어온 현금은 4만이 아니라 3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만큼은 손실? 그게 아니죠. 전년도에 손실 충당금 인식을 했죠. 만원만큼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 손실 충당금에서 먼저 까고요. 나머지 17,800만큼 장부금액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한편 손상차손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대신용 손실을 10만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충당금 잔액은 만원에서 6천 죽였으니까 4천이 남았겠네. 따라서 9만 6천만큼 증액하면서 손상차손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X2년 말 A씨금융자산은 다시 1번으로 가면 요 981132, 이 981132에 충당금은 손실충당금 10만원, 요게 삼각 후 원가입니다. 881132. 어때요? 할만하죠? 예제 7번은 좀 전에 했던 예제 6번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A씨금융자산이 앞에 예제 6번이었으면 예제 7번은 A씨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을 때 손상차손, 회계처리, 이자 수익 인식 회계처리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찬히 보고요.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리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에 취득을 했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채 조건은 액면 금액이 100만원, 매년 3만씩 이자가 지급이 되네요. 후고 상환은 5년 뒤입니다. 유효이자율이 5%라 할인 발행됐네. 그러면 갑은 할인 취득을 했습니다. 갑회사는 사업무형 및 사채 현금 흐름 특성을 고려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만기까지 보유한다 가정하고 잔고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발행가액부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3만씩 5번 나가죠. 5년 뒤에 100만원, 5%에 각각 연금형가 1원의 현가를 곱하면은 할인 취득입니다. 913414. 표시이자 유효이자 차이만큼 증액해서 막판에 100만원. 2번을 보면 갑은 1년도 이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치가 됐다는 거예요. 1년도 말에 A씨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갑회사는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2년도부터 5년도까지 지금 1년도 말이니까 2, 3, 4, 5, 4년 동안 매년 말 수취할 이자의 현금 흐름을 만원으로 추정한 거야. 3만씩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아야 한 만원일 거야. 그리고 만기에 수취할 원금을 100만원만큼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액 다는 못 받을 것 같아. 80만원 정도는 받을 거야.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X2년 말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라는 건데 먼저 X1년 말에 이자 수익부터 인식을 해야죠. 이자 수익은 1년도 이자 수익 45671 해놓고 3만원은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금융자산 증액으로 합니다. 이러고 나서 신용 위험이 증가되었음을 알았고 추정을 했더니 이자는 향후 4년 동안 만원을 받을 것 같아.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원금은 80만원 뿐이 못 받을 것 같아. 요거의 현재가치 5% 최초 유효이자율로 디스카운팅을 하면은 69만 3,620원 이렇게 나와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693620과 지금 총 장부금액 929085는 이 금액이죠. 이거의 차이만큼 235465 손실충당금 인식해야죠. 그리고 손상차손 왕창 떨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X1년 말 총 장부금액은 929085고요. 손실충당금 235465를 뺀 693620이 상각 후 원가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이 물음 이하고 관련해서 갑회사는 2년도 말에 A씨 금융자산의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3년, 4년, 5년, 3년치 현금 흐름을 다시 또 재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만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았는데 2만씩은 받을 것 같아. 다소 호전이 됐죠. 한편 만기에 수취할 원금을 요 전년도에는 80만이라고 추정했는데 한 90만은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갑회사가 A씨금융자산에 대해서 2년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단 갑은 2년도 말에 실제 이자 10,000원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3번 이자 수익은 얼마인 거 하니 여기에 들어갈 거 앞서 설명했던 표 7로 가볼까요? 1, 2단계가 한 묶음, 3단계가 한 묶음인데요. 유효자를 곱하되 총장부 금액, 즉 손실충당금 차감 전 금액에다가 곱하느냐, 차감 후 상각 후 원가에다가 곱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이번 문제를 풀 때 1년도 말 현재 A씨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이미 손상이 됐다고 판단이 됐대요. 그러면은 3번 X 2년도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할 때 총 장부 금액이 아니라 상각 후 원가에다가 5%를 곱해야죠. 상각 후 원가는 얼마냐? 즉 전년도 말 당연년도 초 바로 693620 했었죠? 이 금액에다가 5% 곱한 것만큼이 이자 수익입니다. 받은 현금은 24,681만큼 증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보자고요. 이제 손상차손 혹은 환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2년도 말 현재 3년도, 4년도, 5년도 말에 이자는 2만씩 들어올 것 같아. 막판에 원금은 90만 원일 것 같아. 그래서 당초 5% 할인율로 디스카운팅 했더니 831921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831921하고 뭘 견주어 봐야 되느냐면은 2년도 말에 상각원가, 즉 전년도 말 금액이 69362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자 수익 인식할 때 24,681만큼 증액을 해야 되니까 718301 보다시피 718,301보다 요 새로운 추정한 캐시플로우 2만과 90만에 디스카운팅한 83191이 더 크네. 113,620만큼 충당금 죽이고 환입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물음 3번과 관련해서 2년도 말 현재 X3년에도 신용의 손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와 3년도에는 더 이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로 구분해서 3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2년도 말에는 이거 띄어먹힐 것 같아. 채무 불이행 뭐 이미 손상이 됐어 이랬다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3번으로 와보면 2년도 말에 왔더니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00원이 아니라 28,0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이렇게 개선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계속될 걸로 판단했느냐 아니면 더 이상 손상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냐에 따라서 3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계산하라는 것인데 이 뜻은 신용이 계속 손상된 것이라면 상각 후 원가에 유효자를 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총 장부 금액의 이자 수익을 총 장부 금액의 유효자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4번을 보면은 상각 후 원가는 831,921이고요. 손실 충당금이 121,845. 요 금액이 총 장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용은 계속 손상이 될 거야. 그러면은 요 상각 후 원가의 5%고요. 아니야. 더 이상 신용 손상은 아니야. 그러면은 953766 총 장부 금액의 5%만큼을 각각 3년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5번입니다. 상기 물음에서 갑이 사업 모형이나 현금 흐름 특성을 고려해서 취득한 사채를 AC 금융자산이 아니라 페어밸류 OCI로 분류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같다는 거야. 이때 물음이 물음 3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도 말 2년도 말 요 사채의 공정가치가 65만 원, 8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 2년도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손상차손은 인식을 하는데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이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OCI 이미 손실로 인식한 거 기타 포괄 손익을 떨어낸다. 그겁니다. 핵심이. 자, 5번 답을 보는데요. 먼저 이자 수익부터 인식을 하는데 45,671 이자 수익 인식하고 15,671만큼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 요 2번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죠? 1년도 말 이자 수익 인식 후에 장부 금액 929085는 앞서 1번의 요 929085랑 같아요. 기말 공정가치가 1년도 말에 65만 원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929085를 65만 원으로 떨궈야 되니까 279085만큼 평가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왕창 감액하고 OCI 손실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손상차손 인식을 하는데 손상차손은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을 때의 그 손상차손 금액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기대신용 손실 235465 해답 2에서 했습니다.
이럴 때 손상차손 2, 3, 5, 4, 6, 5 해놓고 나서 중요한 건 여기에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이미 인식했던 OCI 손실을 죽여버린다. 요거예요. X 2년도로 가면 이자 수익 인식 해답 3번과 똑같아요. 단지 AC 금융자산이 아니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이고요. 이 이자 수익은 이미 신용이 손상됐기 때문에 삼각후 원가의 5%입니다. 두 번째 분계 공정가치 평가부터 해야 되겠죠? X 2년 말에는 공정가치가 8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평가손이. 그럼 80만 원과 장부가액, 장부금액은 전년도 2월 된 금액이 65만 원이죠? 거기에 24681만큼 조정이 들어가니까 674681. 그래서 평가이익 125319만큼 평가이익입니다. 그럼 평가이익 먼저 금융자산 125319만큼 늘리면서 대변인 평가이익이냐? 그렇지 않죠. 전년도에 평가손실 OCI 인식한 금액이 27만 9,085원에서 손실충당금 인식할 때 손실충당금 대신에 235465만큼 뺐기 때문에 남은 평가손실은 OCI 43620만큼 전기에서부터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초과된 금액이 드디어 이제 평가이익 OCI 81699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손상차손 환입금액 113620은 해답 3번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때 요 81699만큼을 다 죽여버리고요. 있는 거 추가로 OCI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손실충당금을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동영상 요 화면만 보고 따라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실제 종이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7의 단기손익 역량 비교를 끝으로 이번 강의는 마칠게요. 자, 예제 7번 AC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이미 우리는 전 시간까지 어떤 식으로든 채무상품을 분류했을 때 이자 수익이나 처분 손익이나 다 똑같다고 했는데 예제 7은 손상까지 들어갔죠. 손상차손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자 수익은 물론이고요. 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든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